해병대 원스타 출신의 여군이 문제아가 많은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학교에서 담배를 피며 선생에게 희롱과 폭언을 하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시켜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구도심 공단의 녹슨 철골과 바다의 짠내가 뒤섞여 독특한 허무함을 자아내는 곳. 한때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었으나 이제는 동맥경화에 걸린 노인처럼 숨을 헐떡이는 이 도시에 버려진 섬처럼 존재하는 학교가 있었다. 서해공업고등학교. 이름뿐인 공고 실상은 사회로 나가기 직전의 마지막 문제아들을 격리하는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종착역 3학년 7반. 교장 오덕규는 낡은 응접 소파에 앉아 연신 마른 땀을 닦았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이력서 한 장만으로도 건물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지수. 나이 38. 이력서의 경력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준장 브리거디어 제너럴 전역. 오 교장은 눈을 비볐다. 오타가 아닌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대한민국 건군 1의 최연소,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전장의 마녀라 불렸던 인물. 그런 그녀가 왜 어째서 이 버려진 공고에 그것도 3학년 7반의 기간제 국어교사로 지원했는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제출한 서류는 교사 지원서가 아니라 마치 국가 비상사태에 파견된 재난통제관의 임명장처럼 느껴졌다. 서지수 선생님. 오 교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혀가 꼬여 장군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저희 학교 3학년 7반은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1년을 남기고 사회에 대한 증오와 자기 파괴적인 충동만 남은 아이들입니다. 교실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된 구역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돌려보내고 싶었다. 저 여성이 마주할 것은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에서 마지막 쾌감을 느끼는 어린 야수들이었다. 전임자는 아이들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고막이 파열됐고 그 전임자는 아이들의 성희롱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신경쇠약으로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 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투 브리핑처럼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작전 지역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위험 요소, 통제 불능 인원, 과거의 실패 사례까지 모두 검토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교실을 작전 지역이라고 불렀다. 저는 그곳에 교육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오 교장을 똑바로 꿰뚫었다. 구출 작전을 지휘하러 가는 겁니다. 전원 생환이 목표인. 오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쾅 소리가 마치 새로운 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렸다. 3학년 7반의 교실 문은 온갖 욕설과 상처로 얼룩져 마치 격전지 벙커의 입구 같았다. 마지막 종이 울렸음에도 안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서지수는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적진의 심장부를 노리던 숨막히는 지휘통 제실의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쾅! 문을 닫는 소리에 소음이 순간 멎었다. 40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은 2학년 따위의 호기심과는 질이 달랐다. 더 이상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의 깊은 냉소,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악의, 그리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하는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교실은 폐차장을 방불케 했다. 공업 실습실에서나 볼 법한 쇠조각과 부품들이 구석에 나뒹굴었고 창문은 성한 곳이 없었으며 교탁 위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서지수는 그 모든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교탁으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단정한 구두 소리가 교실의 혼돈을 가르며 울렸다. 와 씨발.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 몸매는 쓸만하네. 야 선생. 별 달고 나왔다며? 우리한테 대주러 온 거냐? 지독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언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서지수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교탁 앞에 섰다. 그녀는 담배꽁초를 한쪽으로 쓸어버리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교실의 왕좌 맨 뒷자리 창가에 앉은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하진혁. 3학년 7반의 절대적인 지배자. 그는 단순한 불량 학생이 아니었다. 비상한 머리와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이 절망적인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반항심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과 깊은 권태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조용. 서지수의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찢는 고함이 아니었지만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아군의 심장을 파고드는 지휘관의 그것처럼 교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흡수해버렸다. 정적. 하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때 하진혁의 오른팔인 권대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곰 같은 덩치의 그는 위협적으로 서지수를 향해 걸어왔다. 조용. 야, 새로 왔으면 신고식부터 해야지. 우리 7반 룰 몰라? 권대웅이 희죽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책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실습실에서나 쓰는 기름때 묻은 쇳덩어리였다. 선생님, 우리 공고생들이라 드릴 이게 이런 것밖에 없네. 자, 받아. 그가 쇳덩어리를 그녀에게 툭 밀었다. 받지 않으면 그대로 발등 위로 떨어질 기세였다.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다시 교실을 채웠다. 서지수의 반응을 시험하는 하진혁의 첫 번째 테스트였다. 서지수는 쇳덩어리를 보았다. 그리고 권대웅을 보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떨어지는 쇳덩어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 손으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쇳덩어리를 부수거나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눈앞에 들고 마치 감정평가사처럼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탄소강 S45C. 열 처리도 제대로 안 된 불량품이군. 인장 강도 58kg FMM 이상 나와야 정상인데 이건 기껏해야 40 정도겠어. 이런 걸로 뭘 만들겠다는 건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물은 딱 너희들 수준의 결과물이군. 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멎었다. 이런 원시적인 위협 전술은 효과가 없다. 투사체의 운동 에너지, 목표의 방어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술적 효용성. 모든 면에서 실패한 작전이다. 그녀는 쇳덩어리를 교탁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툭 소리가 모두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그녀의 시선이 권대웅을 넘어 교실 맨 뒤에 하진혁에게로 향했다. 내가 하진혁인가? 하진혁은 턱을 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권태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과 분석적인 시선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오늘부터 1년간 너희의 작전을 지휘할 서지수다. 그녀는 교실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고철 처리장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나의 지휘 통제소다. 내 통제소에서는 내 전략 지침을 따른다.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세계를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하고 정해 내려버리는 압도적인 지성의 힘이었다. 좋아. 첫 번째 지침을 하달한다. 그녀는 뒤돌아 칠판에 큰 글씨로 쓰기 시작했다.
상황 보고서 제출. 1. 현 시간부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하여 보고할 것. 2. 보유 자산 강점 및 부채 약점 목록을 상세히 기술할 것. 3. 향후 6개월간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최종 작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 4. 미제출자는 전투 의지가 없는 민간인으로 간주 모든 작전 논의에서 배제한다. 아이들은 칠판에 쓰인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국어 선생이 할 말인가? 마치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진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장군 놀이라도 하러 왔나, 여기 와서? 놀이가 아니다. 서지수가 뒤돌아 그를 보았다. 이건 전쟁이다. 너희 인생이 걸린. 너희는 지금껏 지휘관도 전략도 보급도 없이 패배만 거듭해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3학년 7반이고 나는 더 이상의 아군 손실을 막기 위해 부임한 거다. 그녀의 시선이 하진혁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임무는 너다. 하진혁. 너는 이 부대의 분대장이지만 부대원들을 사지로 이끌고 있어. 지휘권을 나에게 이양하도록. 그것은 도전이자 선전포고였다. 서해공고 3학년 7반이라는 절망의 전장에 전설적인 지휘관이 부임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패배에 익숙해진 병사들을 이끌고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서지수의 첫 번째 과제 상황 보고서 제출은 3학년 7반의 거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전략적 가치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쓸모없는 존재, 사회의 낙오자일 뿐이었다. 씨발, 이게 뭔 개소리야. 자산? 내 자산은 이 주먹밖에 없는데. 권대웅이 투덜거리며 제 주먹을 내려다봤다. 아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반응이었다. 과제를 비웃고 찢어버리고 아예 무시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하진혁이 있었다. 아무도 내지 마. 하진혁의 한마디는 7반에게는 법이었다. 저 여자가 뭘 하든 그냥 병신 취급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그는 서지수의 행동을 관심받고 싶어 안달난 교사의 쇼 정도로 치부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첫 등장은 인상 깊었지만 결국 선생은 선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냉소와 무관심 앞에서는 어떤 열정도 결국 부서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교실 맨 구석, 창고나 다름없는 사물함 옆자리. 그곳은 이로운의 공간이었다. 왜소한 체격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는 하진혁의 무리에게조차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그는 투명인간이었다. 그의 유일한 세상은 낡은 노트북의 검은 화면뿐이었다. 로우는 서지수가 내준 과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전략적 가치, 자산, 부채. 그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단어는 오직 부채뿐이었다. 병든 홀어머니, 지긋지긋한 가난,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신. 그런데 자산이라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띄웠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자산 없음. 거기까지 쓰고 그는 멈췄다. 하지만 서지수의 눈빛이 떠올랐다. 미제출자는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민간인. 그것은 곧 존재하지만 인식되지 않는다는 지금의 자신과 같은 의미였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보유 기술 시 파이썬 기본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 가능. 학교 전산망 방화벽 우회. 가능. 그것은 그의 유일한 비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자산 목록에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다. 그리고 최종 작전 목표란에는 이렇게 썼다. 소멸.
한편 서지수는 아이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국어 교과서를 펴는 대신 매일 전쟁사를 가르쳤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한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 한니발의 칼을 타고 군대가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한 포위 선멸전 같은 것들을.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수나 무기의 성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지형, 보급, 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휘관의 전략에 달려있다. 너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에게는 제대로 된 지휘관도 전략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엎드려 잤지만 하진혁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서지수의 모든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모든 전략이 자신들의 현실과 기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보급이 끊긴 부대는 와해된다가난과 가정불화, 잘못된 정보는 패배를 부른다 잘못된 소문과 편견. 그녀는 교실을 전쟁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논리로 교실을 해부하고 있었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며칠 뒤 서지수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로운 것에 찔려 펑크가 나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명백한 학생의 소행이었다.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고 오 교장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침착했다. 경찰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는 지휘관이 해결합니다. 그녀는 타이어 사진을 찍어 다음날 국어 시간에 프로젝터로 띄웠다. 훌륭한 심리전이다.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개인의 재산을 파괴함으로써 목표 대상에게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전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 거지. 범인은 이 중에 있다. 그녀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 전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첫째,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심리적 압박이 분산된다. 둘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비겁한 방식이라 오히려 상대에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정보만 노출하게 된다. 셋째, 그녀는 하진혁을 똑바로 보았다. 이런 소모적인 작전을 승인한 지휘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 하진혁, 이건 내 지시인가? 내가 했을 리 없잖아. 하진혁이 차갑게 받아쳤다. 그는 이런 유치한 방식을 경멸했다. 그렇다면 내 통제권을 벗어난 돌발 행동이라는 거군. 분대장이 부대원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 하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타이어 펑크 사건을 이용해 그의 리더십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지수는 보고서를 제출한 유일한 학생, 이로운을 조용히 교무실로 불렀다. 로운은 끌려가는 죄수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그녀의 앞에 섰다. 서지수는 그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소멸이라는 마지막 목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소멸. 흥미로운 목표 설정이군. 로운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 존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의미는 부여하는 거다. 이로운. 너는 스스로를 부채 덩어리라고 평가했지만 내가 보기엔 다르다. 서지수는 보유 기술란을 툭 쳤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정보전의 핵심 역량이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하나가 더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 너는 우리 부대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로운의 눈이 커졌다. 전략 자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자신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첫 번째 임무를 주겠다. 서지수가 자신의 노트북을 그에게 내밀었다. 내 차 타이어를 펑크낸 범인을 찾아내. 학교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소용없을 거다. 하지만 방법은 있겠지. 내 기술을 써서.
이건 명령이다. 할 수 있겠나? 이로운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받아들었다. 소멸하고 싶었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임무가 주어진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서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거대한 작전 지도 위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왕이나 여왕이 아니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가장 구석에 있던 폰폰이었다. 이로우는 며칠 밤낮으로 노트북에 매달렸다. 서지수가 내준 임무는 그의 죽어있던 뇌세포를 강제로 깨웠다. 범인을 찾는 것은 단순한 해킹 기술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학교 주변 상점들의 허술한 와이파이망을 넘나들었고 학생들의 SNS를 샅샅이 뒤져 그날의 행적에 대한 단서를 모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한편 교실의 권력 구도는 서지수의 전략 앞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진혁은 여전히 7반의 왕이었지만 서지수는 그의 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분대장의 역할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녀는 종종 하진혁에게 분대장, 오늘 부대원들의 사기는 어떤가? 이탈자는 없나?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그를 자신의 지휘 체계 안에 하위 책임자로 만들어 버렸다. 하진혁은 분노했지만 그녀의 논리적인 프레임을 깨고 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다. 서지수의 첫 번째 본격적인 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을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하진혁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행동대장 권대웅이었다. 서지수는 교무처에서 권대웅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했다. 기록은 폭력과 비행으로 가득했지만 가족사항란에 적힌 한 줄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모와 단둘이 거주. 조모는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유족. 그날 방과 후 서지수는 권대웅을 불렀다. 권대웅은 또 무슨 시비를 걸려는 거냐는 듯 잔뜩 경계하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닌 동네의 허름한 주민센터였다. 여기서 뭐 하자는 겁니까? 권대웅이 으르렁거렸다. 따라와. 서지수는 그를 데리고 사회복지과 창구로 갔다. 그리고는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공무원 증예비역 장성에게도 발급되는 을 보여주며 말했다. 권대웅 군 조모님의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및 의료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은 준장 서지수라는 이름과 직책에 기겁하며 허둥지둥 서류를 찾아왔다. 권대웅은 어리둥절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서지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권대웅의 할머니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해야 할 여러 가지 의료비 감면과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항목, 그리고 이 항목 모두 누락됐군요. 당장 재신청 및 소급 적용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보훈처에 직접 연락해서 처리 상황 확인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민원인의 부탁이 아닌 상급 기관의 지시와 같은 힘이 있었다. 공무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알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일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주민센터를 나오자 권대웅이 멍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내 보급 문제를 해결했다. 서지수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보급이요? 모든 부대는 보급이 안정적이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내 부대는 할머님이지. 그분의 건강과 안정이 흔들리면 너라는 전투원의 사기와 전투력도 저하된다. 나는 내 부대원의 전력 손실을 방관하지 않아. 권대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늘 자신의 할머니가 아픈 것을, 가난한 집안을 자신의 약점이라고만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복음 문제라고 명명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리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버렸다. 고맙다는 말도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종류의 감정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의 혼란을 감지한 것은 하진혁이었다. 그날 이후 권대웅은 하진혁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하진혁을 보는 그의 눈빛에 이전에는 없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하는 이 짓이 정말 맞는 건가? 하진혁은 불안해졌다. 서지수는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 싸움을 걸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치 성벽 아래 땅굴을 파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이로운이 서지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며칠 새 퀭했지만 이전처럼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았다.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한 학생의 SNS와 그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내가 그 별 단연차 조져놨다. 키읔키읔라는 과시적인 메시지가 선명했다. 범인은 하진혁의 무리도 아닌 그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잘했다. 서지수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이걸로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퇴학 당하나요? 로운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서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퇴학은 너무 쉬운 처벌이지. 나는 내 부대원을 그렇게 쉽게 잃지 않아. 대신 그에게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생각이다. 그녀는 이로운이 찾아낸 증거 자료를 저장했다. 이것은 범인을 처벌할 증거인 동시에 하진혁을 압박할 또 다른 무기였다. 그날 종례 시간. 서지수는 교탁 앞에 서서 하진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진혁. 왜? 내 부대원 중 하나가 아군에게 총을 쐈다. 지휘관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교실의 모든 시선이 하진혁에게로 쏠렸다. 그는 서지수가 범인을 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왜 대답해야 하지? 내가 분대장이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만약 내가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직접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지고 서지수의 게임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모든 권위를 포기하고 그녀의 지휘 아래로 완전히 편입되든가. 하진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성은 교사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쟁터를 거치며 승리하는 법만을 익혀온 무자비할 정도로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절망적인 왕국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다. 서지수의 최후 통첩은 3학년 7반 교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모든 시선이 하진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난 3년간 지켜온 자신의 왕국, 그 무의미하고 허무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반항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압도적인 지휘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휘권을 이양할 것인가? 하진혁은 자존심이 강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로 결심했다. 알아서 하지.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타이어를 펑크 낸 학생 이석호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교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석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너냐? 하진혁이 이석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대답해. 내가 그랬냐고. 나는. 몰라. 무슨 소리야? 이석호는 울먹이며 부인했다.
하진혁의 방식은 협박과 폭력이 전부였다. 공포에 질린 이석호는 그저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없었다.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진혁은 자신의 힘이 이런 식의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때 서지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거기까지. 분대장. 그녀의 목소리에 하진혁은 움찔하며 이석호를 놓아주었다. 고문과 협박은 가장 비효율적인 정보 획득 방식이다. 오염된 정보만 양산할 뿐이지. 이석호, 나 좀 보자. 서지수는 이석호를 데리고 교실 밖 상담실로 향했다. 남겨진 하진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왕국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다. 상담실. 서지수는 우는 이석호의 앞에 앉았다. 그녀는 다그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어 이로운이 찾아낸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내 SNS 기록,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다. 내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됐다. 부정은 의미 없어. 이석호의 울음이 멎었다. 지금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서지수는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택지 A. 나는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긴다. 너는 재물 손괴죄로 입건된다. 피해액은 타이어 4개, 약 80만 원. 내 부모님께 구상권이 청구될 거다. 학교에서는 규칙에 따라 특별선도위원회가 열리고 너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겠지. 고3 마지막 학기에. 내 인생에서 졸업이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거다. 이석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선택지 B. 서지수가 말을 이었다. 이 일은 우리 선에서 마무리한다. 경찰 신고도 선도위도 없다. 대신 너는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이요? 타이어가 80만 원. 내 부모님 돈이 아니라 내 노동으로 변상한다. 오늘부터 한 달간 방과 후에 남아 학교 시설물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페인트 칠, 용접 보조, 폐기물 처리.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쳐주지. 그렇게 번 돈으로 나에게 타이어 값을 갚아.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가져도 좋다. 어쩌면 내 인생 첫 월급이 되겠군.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책임의 무게를 가르쳐주기 위한 지독하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었다. 이석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택지 B로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다. 다음 날 이석호가 방과 후에 남아 실습실 창고를 청소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목격되었다.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서지수라는 여자는 사람을 때리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들이밀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 그 방식은 주먹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했다. 하진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모래성 위에 앉아있던 어린 왕에 불과했다는 것을. 서지수는 진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진짜 지휘관이었다. 며칠 뒤 국어 시간. 서지수는 교과서를 덮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학년 7반의 새로운 작전 목표를 하달한다. 그녀는 칠판에 서해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작전이라고 썼다. 학교 인근의 노인복지관이다. 시설이 낡아 난방도 잘 안 되고 곳곳이 부서져 있지만 시 예산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2주 안에 이 시설을 우리 손으로 보수하는 것이다. 너희가 3년간 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 볼 기회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봉사활동이라니. 자신들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이건 봉사활동이 아니다. 실전 훈련이다. 현장 분석, 설계, 자재 수급, 시공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다. 팀은 내가 편성한다. 그녀는 각자의 실습 과목 성적과 재능에 따라 용접팀, 전기팀, 도장팀, 설계팀으로 아이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진혁을 보았다. 하진혁. 왜? 너는 이 작전의 현장 지휘관을 맡는다. 각 팀의 작업을 조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작전이 기한 내에 완수되도록 독려하는 역할이다. 실제 현장을 지휘하는 건 나보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교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서지수는 하진혁의 권위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무의미했던 권력을 의미 있는 책임으로 바꾸어 다시 돌려준 것이었다. 그것은 항복한 적장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지휘관 대 지휘관의 존중 표시였다. 하진혁은 한참 동안 서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설계팀 쪽으로 걸어가 책상 위에 놓인 복지관의 낡은 도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3학년 7반의 기나긴 내전이 끝나고 새로운 지휘 체계 아래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지휘권 이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서해 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3학년 7반 아이들은 개별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협업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현장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집합소였다. 야, 전기팀. 배선도 제대로 안 봤냐? 거기 연결하면 합선된다고. 용접 똑바로 못해? 불똥 다 튀잖아, 씨발. 자재가 부족한데 어쩌라고. 우리가 사와?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으르렁거렸다. 현장 지휘관으로 임명된 하진혁은 팔짱을 낀 채 그 혼란을 지켜보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닥치고 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묵살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이건 그의 왕국 놀이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진짜 임무였다. 전부 스톱. 하진혁이 소리쳤다.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전기팀, 설계팀이랑 다시 도면 확인해. 용접팀, 니들 멋대로 하지 말고 도장팀이랑 순서 맞춰. 그리고 자재 문제는. 그는 곰 같은 덩치로 자재 더미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권대웅을 보았다. 권대웅, 너 나 좀 따라와. 하진혁은 권대웅을 데리고 복지관 소장실로 갔다. 그리고는 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저희가 기술은 있는데 자재가 부족합니다. 혹시 주변 고물상이나 폐자재 처리장에서 저희가 쓸만한 걸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진혁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하고 있었다. 권대웅은 그 모습을 충격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복지관 소장의 도움으로 그들은 인근 고물상에서 쓸만한 철근과 목재를 얻어올 수 있었다. 권대웅은 자신의 힘을 처음으로 누군가를 패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자재를 나르는 데 썼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설계팀에서는 이로운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복지관의 낡은 수기 도면을 노트북으로 옮겨 3D 모델링으로 구현했다. 아이들은 그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야 할 결과물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와, 로운이 너 뭐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이로운은 어색해하면서도 이 파이프는 이쪽으로 연결하고 여기는 보강제를 더 대야 해라며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 작전의 핵심 브레인이 되어 있었다. 하진혁은 그 모든 과정을 조율했다. 그는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했다. 싸움밖에 모르던 권대웅에게는 힘을 쓰는 물류를,
혼자 맴돌던 이로운에게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설계를, 손재주가 좋던 아이에게는 정밀한 마감 작업을 맡겼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한 지휘를 하고 있었다. 서지수는 매일 현장에 나타났지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아이들의 작업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은 함부로 작업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감시자였다. 하루는 복지관의 할머니 한 분이 땀 흘리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시원한 물과 찐 감자를 건넸다. 학생들 고생이 많아.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나겠네. 고마워. 아이들은 어색하게 감자를 받아들었다. 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은 생경한 경험이었다. 권대웅은 제 할머니 생각이 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우적우적 감자만 씹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하진혁은 밤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서지수가 다가와 그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힘든가? 할만해. 하진혁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훌륭한 지휘였다. 하진혁, 너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군. 비록 그 방법이 거칠었지만 본질은 같아. 지휘관은 부대원의 능력을 파악해서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오늘 그걸 해냈어. 서지수의 칭찬에 하진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귀끝이 빨개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성취가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내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2주 후 복지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깔끔하게 칠해진 벽, 온기가 도는 실내, 튼튼하게 용접된 난간.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앞에 서서 말없이 웃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총출동하여 아이들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고맙다 학생들. 너희 덕분이야. 쏟아지는 감사 인사 앞에서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첫 번째 연합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3학년 7반 아이들은 3년간 배운 기술이 그저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 차가운 냉소 대신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복지관 프로젝트의 성공은 3학년 7반에 전에 없던 활기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적인 작전은 예상치 못한 적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복지관이 위치한 동네는 서해공고 출신의 불량배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형성된 소위 구역이었다. 그들의 리더는 독사라 불리는 양희곤이었다. 양희곤 무리에게 복지관은 노인들의 용돈을 갈취하거나 한적한 시간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아지트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해공고 학생들이 나타나 그곳을 점령하고 동네 어른들의 칭찬까지 받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꼈다. 프로젝트가 끝난 며칠 뒤 하진혁과 권대웅, 이로운을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보수 작업에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하기 위해 복지관을 다시 찾았다. 그들이 한창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양희곤과 그의 무리 10여 명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야, 이거 하진혁 아니야? 요즘 봉사활동에 맞들였다며? 우리 서해공고의 왕이 어쩌다 교장 선생님 똥개 노릇을 하고 계신가? 양희곤이 비아냥거리며 하진혁의 턱을 툭 쳤다. 권대웅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하진혁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여긴 우리 구역이야. 여기서 뭘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은 받아야지, 안 그래? 이제 와서 무슨 허락? 볼일 끝났으면 가라. 하진혁이 차갑게 말했다. 어쭈? 이 새끼가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아네? 야, 그 별단 계집 선생이 뒤에 있으니까 되는 게 없냐? 그 여자 없으면 넌 그냥 껍데기야.
양희곤의 말에 그의 무리가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그들은 학생들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진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의 안에서 잊고 있던 폭력적인 본능이 꿈틀거렸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7반 전체가 우습게 보일 터였다. 그가 주먹을 꽉 쥐는 순간이었다. 지금 내 부대원들에게 용무 있나? 모두가 돌아본 곳에 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작전 보고를 받기 위해 현장 점검을 나온 참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공기의 흐름을 바꾸었다. 양희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셨네, 장군님. 소문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다고. 근데 여긴 군대가 아니라 인천 바닥입니다. 장군님 계급장, 여기선 안 통하는데. 그가 서지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면 몸으로 한번 통하시려나? 지독한 모욕이었다. 하진혁의 눈이 뒤집히려는 순간 서지수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양희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새로운 분석 샘플을 보듯 관찰했다. 양희곤. 만 22세. 전과 사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 수입원은 청소년 상대 금품 갈취 및 보호비 명목의 불법 자금 수수. 활동 반경은 동인천역 뒷골목부터 이곳 만석동 일대까지. 맞나? 양희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가? 너희 조직 내가 분석해봤다. 서지수는 마치 그의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듯 말을 이었다. 수익 모델이 아주 조악해. 리스크는 큰데 비해 월 평균 수익은 1인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지휘 체계는 공포에 기반하고 있어 충성도가 낮고 이탈률이 높지. 전술은 단순한 위협과 폭력에 의존해 경찰의 개입에 극도로 취약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너희는 범죄 조직이 아니라 곧 파산할 구멍가게 수준이야. 서지수의 냉정한 분석에 양희곤의 부하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경멸적으로 해부해버렸다. 당신, 뭐야? 양희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작전 구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너희는 현재 내 작전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서지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선택지를 주지. 선택지 A, 지금 즉시 여기서 철수하고 다시는 내 학생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너희 구멍가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경찰 정보과에 넘기지 않겠다. 선택지 B, 여기서 교전을 선택한다. 그럼 너희 전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너는 가중처벌로 최소 3년 이상은 사회와 격리되겠지. 선택은 내 몫이다, 사령관. 그녀는 양희곤을 사령관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그의 실체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조롱이었다. 양희곤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눈앞의 이 여성은 자신들이 상대해온 교사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보와 전략으로 시스템 그 자체를 이용해 상대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진짜 전쟁을 하고 있었다. 가자. 양희곤은 치욕을 삼키며 돌아섰다. 그의 무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예상치 못했던 교전은 단 한 방의 주먹도 오가지 않은 채 싱겁게 끝나버렸다. 남겨진 3학년 7반 아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지수를 바라보았다. 특히 하진혁의 충격은 가장 컸다. 그는 오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목격했다. 그것은 분노를 터뜨리는 폭력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히 분석하고 상황을 장악하며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힘이었다. 서지수는 하진혁에게 다가가 말했다. 훌륭한 위기 대처였다, 현장 지휘관. 교전 수칙 제1조가 뭔지 아나? 뭡니까? 불필요한 교전은 피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오늘 너는 그걸 해냈다. 그녀는 하진혁이 폭발하기 직전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썼던 그 짧은 순간을 정확히 짚어내 칭찬한 것이었다. 하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지수를 향해 처음으로 군인처럼 허리를 펴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반항아 하진혁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 하진혁이 자신의 사령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복지관 작전의 성공은 3학년 7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땀과 기술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맛보았다. 하진혁은 더 이상 반항을 위한 리더가 아닌 목표를 위한 지휘관으로서의 자신을 어렴풋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로우는 어둠 속 해커에서 부대의 핵심 정보장교로 자리매김했으며 권대웅은 자신의 힘을 파괴가 아닌 건설에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서툴게나마 전우회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은 한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는 법이다. 하나의 승리는 종종 또 다른 더 교묘한 적을 불러일으킨다. 서지수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하고 물러났던 양이곤, 독사는 물리적인 복수를 포기했다. 그는 서지수가 주먹이 아닌 시스템으로 싸우는 부류라는 것을 깨달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인천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익명 앱의 악의적인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해공고의 새로운 선생, 제정신인가요? 저희 애가 다니는 학교인데 해병대 출신이라는 여선생이 애들을 데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네요. 봉사활동이라고 포장하는데 낡은 복지관 수리를 2주 내내 시켰답니다. 완전 군대식이에요. 그 선생, 조폭이랑도 연관 있다던데요. 며칠 전에는 동네 불량배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에 신고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했다더군요. 애들 말로는 그 선생이 조폭 두목이랑 아는 사이 같다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애들을 위협하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글은 교묘했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 서지수의 모든 행동을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왜곡했다.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은 전쟁광, 군대 놀이에 빠진 여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칠해졌다. 불안에 떨던 학부모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학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교육청에 정식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되었다. 서지수는 이 모든 정보전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로우니 밤새 관련 게시글들의 IP 주소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한 결과 모두 양이곤 무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서지수는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지금 여론전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지금부터 최종 승리 작전을 개시한다. 종례 시간에 서지수가 선포했다. 3학년 7반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기말고사다. 기말고사라는 단어의 교실에 활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맞은 듯 식어버렸다. 복지관 수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들에게 공부는 넘을 수 없는 벽, 영원한 패배의 상징이었다. 지금 우리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거세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 어차피 서해공고 3학년 7반은 공부도 안 하는 문제아들, 즉 사회에 버려진 카드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저 선생도 똑같이 위험하다. 이것이 적의 프레임이다. 서지수의 목소리가 교실을 장악했다. 이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버려진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다. 기말고사 성적표. 그것은 사회라는 시스템이 가장 신뢰하는 공식적인 보고서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한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짙었다. 불가능합니다. 하진혁이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복지관 수리는 우리가 가진 기술로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건 달라. 우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다. 서지수는 마치 군사작전 지도를 펼치듯 칠판에 과목별 공략 계획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국어는 이로운이 맞는다. 그는 문해력이 뛰어나. 전체 지문을 분석해서 핵심 주제와 예상 문제를 뽑아내는 정보 분석 임무를 수행한다. 수학은 반장인 박영수가 화력 지원을 맡는다. 혼자만 풀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공식부터 모두에게 사격수를 전파하도록. 영어는 권대웅. 예, 저요? 권대웅이 기겁했다. 너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오래 살았더군. 생활기록부 보니까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할 거다. 내 임무는 듣기 평가다. 교과서 본문을 전부 녹음해서 아이들이 길 가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배포해. 반복적인 노출로 적의 언어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지. 서지수는 아이들 각자의 사소한 재능과 특성까지 파악해 그것을 전략적 역할로 부여했다. 공부를 학습이 아닌 임무 수행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저항은 거셌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학습된 무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고통스러워했고 집중력은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아, 머리 터지겠다. 그냥 찍고 잘래. 이걸 알아서 뭐하냐? 어차피 공장 갈인생인데. 내부에서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진혁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독려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도 영어 단어 하나 외우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지휘의 한계를 느꼈다. 기술이나 힘이 아닌 지식과 인내심이 필요한 전장에서 그는 무력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교실에 하진혁은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텅 빈 칠판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서지수가 들어왔다. 지휘관이 전선에서 이탈하면 부대는 와해된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진혁이 처음으로 약한 소리를 냈다. 아는 게 없으니 가르칠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어. 지휘관이 모든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다. 서지수는 그의 옆에 섰다.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활을 쐈을까? 나폴레옹이 직접 포탄을 날랐을까? 아니. 그들은 부대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했다. 그게 너의 역할이야. 그녀는 하진혁의 책상 위에 작은 책 한 권을 올려놓았다. 손때 묻은 손자병법이었다. 전쟁의 기본을 다시 배워라. 그리고 너만의 전략을 세워. 내 부대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하진혁은 밤새 손자병법을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부대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부터 2명씩 짝을 이룬다. 서로가 서로의 전우다. 내 전우가 졸거나 포기하면 그건 내가 임무에 실패한 거다. 내 전우가 과락하면 나도 과락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함께 살거나 함께 죽는다. 알겠나? 그것은 아이들의 관계를 이용한 전략이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옆에 친구 때문에 억지로라도 버티게 만드는 것. 교실은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그 소음은 공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서로를 채근하고 격려하는 소리였다. 그렇게 위태로운 학업 전선이 유지되던 어느 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오덕균 교장이 사색이 되어 3학년 7반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교육청에서 발송된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다. 서지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나온답니다. 특별감사. 그것은 일반적인 장학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특정 교사나 학교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칼날이었다. 교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벌인 서툰 작전들이 결국 자신들의 지휘관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로운 전선이 가장 강력한 적과 함께 마침내 열리고 말았다. 교육청 특별감사팀이 서해 공고에 닥친 날 학교 전체에는 계엄령이라도 내려진 듯 삼엄한 기운이 감돌았다. 감사팀을 이끄는 감사관의 이름은 최진석.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전역해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 원칙과 규율을 신봉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해병대, 그것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서지수 같은 이단아를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최진석 감사관은 오자마자 교장실을 감사본부로 삼고 3학년 7반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 즉 신문을 시작했다. 권대웅 학생. 최 감사관의 날카로운 눈이 권대웅을 쏘아보았다. 서지수 선생님이 개인적인 용무로 학생을 데리고 주민센터에 간 사실이 있나? 네. 아, 그건 할머니 때문에. 질문에만 답하도록. 예 또는 아니오로. 네. 학생들을 데리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 활동, 즉 복지관 수리 작업을 강요한 사실이 있나? 강요가 아니라 저희가. 예 또는 아니오. 네. 최 감사관의 신문 방식은 교묘했다. 그는 아이들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맥락을 전부 거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사실의 파편들만 수집했다. 아이들의 서툰 변론은 변명으로 치부되었고 서지수를 옹호하는 발언은 세뇌된 학생의 맹목적인 충성으로 기록되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어른들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강력하고 비정한 것이었다. 진실 따위는 그들의 논리 앞에서 쉽게 왜곡되고 분해되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그때 또 다른 폭풍이 학교를 덮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문을 보고 격분한 학부모 10여 명이 학교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하진혁의 아버지도 섞여 있었다. 사업 실패 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는 아들이 이상한 선생 때문에 나쁜 길로 빠졌다는 소문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달려온 것이었다. 교장 나와.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그 선생 당장 나오라 그래. 학부모들은 감사본부로 쓰이고 있는 교장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최 감사관과 교장이 밖으로 나왔고 순식간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신이 서지수요? 한 학부모가 서지수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멀쩡히 공부해야 할 고3 애들 데리고 무슨 군대놀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애들 인생을 책임져. 애들을 무슨 개인 용병처럼 부린다면서요? 이게 선생이 할 짓입니까? 서지수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반박이라도 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터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부대원들 3학년 7반 아이들이 이 광경에 휘말리지 않도록 온몸으로 방패막이가 되어 서 있을 뿐이었다. 최 감사관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역시 지휘관 자격이 없는 여자군. 부대 관리도 외부와의 관계 설정도 모두 실패했어. 라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혼란을 가르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 하진혁이었다. 그는 교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반 아이들을 뚫고 앞으로 걸어 나와 흥분한 부모들과 서지수 사이에 섰다. 아들. 하진혁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저 여자한테 세뇌당한 거야? 당장 이리 안 와. 아버지.
하진혁은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다른 모든 학부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반항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상황을 책임지려는 지휘관의 눈빛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는 서지수에게 배운 대로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강제 노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용접, 전기, 설계.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결과물을 만들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양이곤 무리와의 대치 상황도 설명했다. 선생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를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 감사관을 향해 돌아섰다. 감사관님, 저희는 군대 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인생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지수 사령관님의 지휘 아래 폐급이 아니라 부대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규정 몇 개보다 여기 있는 저희들의 변화가 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하진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육군 장교 출신인 최 감사관은 하진혁의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흥분한 민간인 무리 앞에서 자신의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 냉철하게 상황을 브리핑하고 자신의 부대를 변호하는 모습. 그것은 그가 사관학교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던 장교의 자세 그 자체였다. 그는 지금 문제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 명의 훌륭한 지휘관을 보고 있었다. 하진혁의 아버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다른 학부모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상황이 반전되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외쳤다. 맞습니다. 하진혁 말이 다 맞아요. 이로운이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지금 저희 선생님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게시글들 모두 이 사람이 퍼뜨린 겁니다. 이로운이 노트북 화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양이곤 독사의 사진과 함께 그가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이 떠 있었다. 이로운이 밤새 찾아낸 결정적인 반격 카드였다. 이 모든 것은 저희와 저희 선생님을 음해하려는 외부의 공작이었습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서 지휘관을 지키기 위한 부대원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최 감사관의 굳어있던 표정에 처음으로 복잡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로운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와 하진혁의 논리적인 변론은 아수라장이었던 복도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학부모들은 술렁였고 외부의 음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진석 감사관은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중단시키고 학부모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감사의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더 이상 학생들을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3학년 7반 교실을 찾아와 하나의 작전 보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지금부터 3학년 7반이 수행했던 복지관 시설 개선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최 감사관이 교탁 옆에 서서 말하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첫 번째 브리핑은 설계와 정보전을 담당했던 이로운이었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3D 설계 도면과 작업 진행 로그, 그리고 양이곤 무리의 정보 공작에 대한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표했다. 이상으로 본 작전의 전반적인 계획과 수행 과정, 그리고 작전 중 발생한 외부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를 마칩니다. 그의 발표는 어지간한 회사원의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다음은 현장 보급과 실행을 맡았던 권대웅이었다. 그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자신들이 어떤 자재를 어떻게 구했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힘을 합쳐 극복했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의 보고에는 꾸밈이 없었지만 땀과 노력의 진실성이 묻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하진혁이 나섰다. 저희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각자 가진 능력은 있었지만 함께 싸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저희는 이기는 법보다 함께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저희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의 보고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한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의 무게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최 감사관은 모든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의 포커페이스 뒤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보고회가 끝나고 그는 마지막으로 서지수를 자신의 감사본부로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지수 준장. 최 감사관이 그녀를 이전 계급으로 불렀다. 군인으로서 묻겠소. 당신의 지난 몇 달간의 행적은 수십 개의 군법과 교육 공무원법을 동시에 위반했어. 지휘 체계 무시, 독단적 작전 수행,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 야기. 변명할 여지가 없지.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서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제가 집니다. 책임이라. 좋다. 최 감사관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나도 한때는 전방에서 부대를 이끌었지. 그때 내 부대에도 고문관이며 관심병사들이 수두룩했어. 규정과 원칙대로라면 진작에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거나 의병 제대시켰어야 할 놈들이었지. 하지만 전시에 내 부하를 쉽게 버리는 지휘관은 없어. 어떻게든 끌고 가야지. 그게 지휘관의 숙명이니까. 그는 서지수를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교육 현장에서 전쟁을 치렀군. 그것도 누구도 이겨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소모전에서.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감사보고서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부정적인 내용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최종 보고서다. 그가 서지수에게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특별감사 최종 보고. 대상 서해공업고등학교 교사 서지수 및 3학년 7반. 감사 결과 피감사인은 다수의 교육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그러나 이는 교육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던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휘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됨. 피감사인의 군사작전 형식의 교육 방법론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존감 회복에 있어 측정 가능한 수준의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함. 특히 리더십 부재 상태의 학급의 새로운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파악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함. 결론 및 권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육적 성과를 고려하여 보류함. 대신 해당 학급을 특별 연구 학급으로 지정하여 졸업시까지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함. 본 사례는 기존 교육 시스템이 실패한 지점에서 대안적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 일선 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그것은 사실상의 승인이자 백지 위임이었다. 이에 있나 서준장? 최 감사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없습니다. 서지수가 짧게 경례를 붙였다. 군대를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그것은 선배 군인이자 자신의 작전을 이해해준 동료 지휘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감사팀이 철수한 후 서지수는 3학년 7반 교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칠판에 크게 썼다. 최종 승리 작전 D30.
적의 공세는 격퇴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렸다.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저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식으로 증명할 시간이다. 한 달 뒤 우리는 성적표라는 이름의 전리품을 획득한다. 질문 있나? 아이들은 대답 대신 각자의 책상 위에 놓인 문제집을 펼쳤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지휘관과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베테랑 용사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전투도 두렵지 않았다. 교육청의 폭풍이 휩쓸고 간 서해공고 3학년 7반의 교실은 전투를 앞둔 최전방 지휘통 제실시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 책상들은 두세 개씩 묶여 각 과목별 전투조의 진지가 되었고 칠판에는 기말고사까지 남은 날짜 DAY와 함께 과목별 목표 평균 점수, 개인별 예상 취약점, 그리고 주요 고지 출제 확률이 높은 단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잉크 냄새와 먼지, 그리고 아이들의 막막한 한숨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최종 승리 작전은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이었다. 아이들은 3년간 펜보다 렌치와 용접기를 더 오래 잡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학 공식 대신 엔진의 구조도로 영어 단어 대신 부품의 재원으로 채워져 있었다. 책상에 10분 이상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고 교과서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이었다. 아, 씨발. 이게 글자냐, 그림이냐? 외계인이 만든 거 아냐? 포기하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공장이나 알아봐야겠다. 이게 될 일이냐? 패배주의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짜증을 냈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였다. 총괄 지휘관으로 임명된 하진혁의 고뇌는 깊어졌다. 그는 복지관 현장처럼 소리치고 몸으로 부딪히며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전장은 지식과 인내가 지배하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다. 그는 밤새 서지수가 건네준 손자병법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지휘 방식을 선보였다. 전원 주목. 하진혁이 교탁 앞에 섰다. 지금부터 우리의 작전 방식을 변경한다. 전면전은 포기한다. 우리 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대신 게릴라전으로 전환한다. 모든 과목을 다 하려고 하지 마. 각자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딱 하나만 정해. 그리고 그 과목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과락만 면하는 수준 40점만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모든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목표 지점, 전교 꼴찌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고지만 점령하면 승리하는 거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해볼 만한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진혁은 칠판에 전우조 배털 버디 편성이라고 썼다. 2명씩 짝을 이룬다. 강점과 약점이 다른 놈들끼리. 내가 수학을 포기했으면 내 전우가 내 수학 40점을 책임져 주는 거다. 대신 나는 내 전우의 영어 40점을 책임진다. 내 전우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한 몸이다. 이상. 그의 지휘는 단순했지만 아이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전우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교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서로의 멱살을 잡던 손은 이제 잠든 전우를 깨우고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손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지수는 그들의 전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전방의 지휘관을 믿고 후방에서 보급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비를 털어 매일 밤 교실에 피자와 치킨을 공중 보급했고
아이들이 참고할 만한 요점 정리 자료들을 정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제공했다. 그녀는 교실 뒤편에 앉아 전투 상황판을 정리하며 조용히 그들의 전쟁을 지켜보았다. 시험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위기가 찾아왔다. 수학 교관 역할을 하던 반장 박영수가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나 못하겠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 나 혼자 공부하기도 벅찬데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해. 그의 외침에 애써 유지되던 교실의 전선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아이들은 침묵했고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때 하진혁이 조용히 박영수에게 다가갔다. 영수야. 그는 박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말이 맞아. 너 혼자 힘든 거 알아. 미안하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근데 말이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 뭔지 알아? 포병이야. 앞에서 보병들이 총 들고 싸울 때 뒤에서 정확하게 포를 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 지금 내가 우리 부대의 포병이야. 내가 없으면 우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 내가 가장 중요한 놈이라고. 하진혁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그를 설득했다. 그 모습에 권대웅이 다가와 박영수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야, 반장. 뭐가 힘들어. 그냥 내가 아는 거 떠들어. 우리가 알아서 주워 먹을게. 그리고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족쳐줄게. 이로운도 다가와 내가 가르쳐준 거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나눠줄게라며 거들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박영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잡았다. 3학년 7반의 전선은 그렇게 다시 봉합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시험지를 받아든 아이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의 피와 땀이 담긴 그들의 첫 번째 전장이었다. 아이들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잠든 전우를 깨워주던 목소리, 머리를 쥐어뜯으며 공식을 외우던 밤, 서지수가 날라주던 따뜻한 피자의 맛까지.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며칠 뒤 성적표가 나왔다. 서지수는 성적표 뭉치를 들고 교실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봤다. 교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원. 서지수가 입을 열었다. 과락은 없다. 순간 교실 안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3학년 7반의 학급 총점 평균. 그녀는 교탁 위에 커다란 전지를 펼쳐 붙였다. 학년별 학급 성적 비교표였다. 아이들의 눈이 한 곳에 꽂혔다. 3학년 7반 전체 12개 반 중 9위. 꼴찌 탈출은 물론 무려 3개 반을 앞지른 결과였다.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명백한 승리였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권대웅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교실은 그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했다. 하진혁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잿빛 하늘 아래 서해의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그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거대한 항해의 시작점처럼 보였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3학년 7반 아이들은 어색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강당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다. 시끄럽고 거칠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베테랑 용사들이었다. 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교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3학년 7반 교실에 모였다.
서지수는 교탁 앞에 서서 훌쩍 자란 자신의 부대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부로 3학년 7반의 모든 작전은 종료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한다. 여러분은 이제 나의 부대원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삶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파견되는 독립된 지휘관들이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지난 1년간 부족한 지휘관을 따라주어 고맙다. 너희는 내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자랑스러운 부대였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가장 강하고 가장 완벽한 자세였다. 아이들은 울지 않았다. 대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첫 번째 사령관을 향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경례로 화답했다. 교문을 나서는 하진혁에게 서지수가 다가왔다. 하진혁. 네, 쌤. 아니, 사령관님. 내 손에 들린 졸업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내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이야. 그 무게를 잊지 마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디로 가나? 서지수가 물었다. 해병대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하진혁이 웃으며 말했다.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끄는 법 그리고 지키는 법을. 서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3학년 7반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해 공고의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전쟁터에서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운 전사들이었다. 서지수는 그들의 뒷모습이 세상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작전 완수 보고를 받은 지휘관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서해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따뜻하게 스치고 지나갔다.